잠깐. 그 계약서의 세 번째 조항, 책임 소재가 명백히 잘못 표기되어 있군요. 차갑고도 또렷한 완벽한 영국식 영어가 거대한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맑게 울려 퍼졌어요. 평생을 구석에 숨어 지내며 남편의 뒤치다꺼리만 하던 그 촌스럽고 초라한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였죠. 모두가 경악으로 굳어버린 그 순간 그녀는 수백억 원의 명운이 걸린 계약서 모서리를 향해 조용히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곧게 뻗은 검지 손가락으로 서류를 2번 톡, 톡 두드렸죠. 그 익숙하고도 소름 돋는 손짓을 목격한 순간 남편 도진의 심장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쿵 하고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릴 정도로 끔찍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죠. 수십 년간 철저하게 외면하고 짓밟아왔던 거대한 진실이 숨통을 조이며 목밑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여인은 누구이길래 이런 성대한 연회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 모든 비극적 깨달음의 시작점이었던 그날 아침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도진이 평생의 피땀을 바쳐 일궈낸 중견 무역회사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이에요. 강남 최고급 호텔의 거대한 홀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고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만큼 오만하게 반짝거렸죠.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값비싼 샴페인 잔에 부딪혀 쉴 새 없이 부서졌어요. 이날의 주인공이자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도진은 수많은 내빈들의 찬사와 아부를 한 몸에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의 시선 끝에는 늘 목에 걸린 가시처럼 껄끄러운 존재가 하나 머물고 있었죠. 바로 그의 아내 윤이었어요. 여보,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졌네요. 윤희가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진의 옷깃으로 거친 손을 뻗었어요. 유행이 한참이나 지난 칙칙한 옥색 한복,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하고 잔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십 년간 생선을 만지고 굳은 일을 하느라 마디가 굵게 붉어지고 흉터가 가득한 그 투박한 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화려한 사모님들 사이에서 윤희는 마치 혼자만 다른 세상에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 이질적이고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였죠. 도진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아내의 손을 마치 오물을 치우듯 신경질적으로 탁 쳐냈어요. 어허, 사람 부끄럽게 진짜. 당신은 그놈의 궁상맞은 티를 이 좋은 날에도 기어코 내야겠어? 도진의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혐오와 경멸이 뚝뚝 묻어났어요. 행여나 주변에 잘나가는 지인들이 들을까 의식한 도진은 이내 목소리를 지씹듯 낮추며 차갑게 내뱉었죠. 당장 저쪽 구석으로 안 가? 괜히 내빈들 눈에 띄어서 내 체면 다 깎아먹지 말고 저기 코트 보관소에나 찌그러져 있어. 가서 손님들 벗어놓은 외투나 받아. 알았어? 가슴을 후벼 파는 모진 말에도 윤희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핏기가 가신 얇은 입술을 작게 깨물며 조용히 돌아설 뿐이었죠. 힘없이 처진 아내의 좁은 어깨를 보면서도
도진의 가슴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골칫거리를 치워버렸다는 듯 속이 다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쭈쭈 차며 발길을 돌렸죠. 그때 유학파 출신이자 도진의 동생인 박상무가 고급 와인잔을 흔들며 능글맞은 웃음과 함께 다가왔어요. 아이고 형님, 우리 형수님은 오늘도 참 한결같으시네요. 저는 무슨 동네 시장통 잔치집에 오신 줄 알았습니다. 박상무의 농담을 가장한 말 속에는 윤희를 향한 가시 돋친 조롱이 가득 숨어 있었어요. 도진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었죠. 내 말이 그 말이다. 내가 저 여편네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명색이 무역회사 대표 아내라는 사람이 평생 시장 바닥 무식쟁이 수준을 못 벗어나니 원. 에이 형님, 너무 열내지 마세요. 배운 게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회사 중요한 기밀이나 안 새어나가게 평생 저렇게 구석에 얌전히 계시라 하세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것뿐이니까. 두 형제의 대화는 너무나도 잔인했고 또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도진은 번지르르한 겉모습을 한 박상무가 자신의 든든한 피부치이자 회사를 키워갈 엘리트 파트너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자신의 피땀 어린 초기 사업 자금을 몰래 도박판에서 날려버렸던 과거의 진짜 원흉이 바로 눈앞에서 교활하게 웃고 있는 동생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에요. 박상무가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를 뜬 후 도진은 천천히 연회장 중앙을 가로질렀어요. 자신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거대한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그는 벅차오르는 성취감에 취해 두 눈을 지그시 감았죠. 20살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겠다며 도끼 하나로 시작했던 사업이었어요.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지금의 우뚝 선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오직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과 명석한 두뇌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룩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래서 더욱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백조가 되어 화려하게 하늘로 비상할 때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오리 흉내나 내는 아내의 존재는 그의 완벽한 인생에 남겨진 유일하고도 치욕스러운 흠집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도진은 오늘 가장 중요한 일정을 위해 VIP 전용 대기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글로벌 회장과 직접 만나 회사의 명운이 걸린 수백억 원대 투자 유치 계약을 맺어야 하는 몹시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심호흡을 크게 하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고급 가죽 소파가 놓인 테이블 앞으로 다가간 도진. 그런데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이 최고급 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 들어왔어요. 가장자리가 다해져서 실밥이 보기 흉하게 튀어나오고 손때가 새까맣게 묻어버린 촌스러운 꽃무늬 커버에 수쳐. 바로 윤희가 수십 년 동안 치마폭에 품고 다니던 그 낡아빠진 가계부였어요. 코트 보관소로 쫓겨가던 윤희가 황급히 대기실을 나서다 무심코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고 간 것이 분명했죠. 아니, 이 여자는 진짜 미쳤나? 이딴 쓰레기 같은 걸 왜 하필 귀빈들 오시는 대기실에 흘리고 다녀. 도진은 순식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행여나 조금 뒤 도착할 외국 바이어들이 이 궁상맞은 가계부를 보고 회사의 수준을 형편없다 의심할까봐
황급히 수첩을 거칠게 낚아챘죠. 손끝에 닿은 수첩은 그녀가 살아온 인고의 세월만큼이나 퉁퉁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매일 콩나물값 100원, 200원에 목숨을 걸며 벌벌 떠는 아내의 지독하고 숨막히는 억척스러움. 도지는 혐오감에 찬 조소를 흘리며 당장이라도 수첩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려 소나귀에 힘을 주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낡은 수첩 사이로 반으로 고이 접힌 빳빳한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죠. 도지는 짜증 섞인 한숨을 푹 쉬며 뻣뻣한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무심코 펼친 종이 위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도진의 커다란 두 손이 미세하게, 아니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다 뭐야? 종이 위에는 도진이 예상했던 구질구질한 두부값이나 파값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그곳에는 오늘 계약을 맺기로 한 글로벌 바이어 회사의 지난 5년간의 핵심 재무제표가 완벽한 영문으로 빼곡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날카롭게 분석되어 있었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진이 급기야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가계부의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가계부 안쪽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종이가 찢어질 듯 거칠게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대기실 안을 날카롭게 채웠죠. 지난 30년간 도진의 회사가 거래했던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의 은밀한 성향, 복잡하게 얽힌 국제 환율 변동의 거시적 흐름, 그리고 과거 계약서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전문가 뺨치는 수준의 최고급 영문가 비즈니스 전문 용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더욱 도진의 숨을 먹게 만든 것은 그 다음 페이지였어요. 도진과 박상무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갔던 바로 오늘 체결할 계약서의 무서운 허점. 막대한 책임 전가 조항이 붉은색 펜으로 동그랗게 쳐져 있었고 그 대응 방안까지 선명하고 단호한 필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도진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진 듯한 끔찍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머릿속에서 거대한 쇳덩이가 세차게 부딪히는 것처럼 웅웅거리는 이명이 들렸고 목구멍이 사막처럼 바싹 타들어갔죠. 이건 평생을 무식하다고 고졸이라고 멸시하고 벌레 보듯 구박했던 아내 윤희의 낡은 수첩이었어요. 하지만 그 삐뚤빼뚤한 한글 가계부 내역 바로 옆에는 너무나도 유창하고 우아한 영문 필기체가 거짓말처럼 나란히 적혀 있었죠. 그 기괴한 부조화 앞에서 도진은 다리에 뼈가 녹아내려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극도의 혼란을 느꼈어요. 손끝에서 생생하게 전해지는 낡은 가계부의 거칠고 따뜻한 촉감이 마치 자신을 무참히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죠. 화려한 대기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환호성과 팡파르가 즐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진의 귓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오직 거칠게 헐떡이는 자신의 비참한 숨소리만이 기형적으로 크게 들려왔어요. 그가 평생을 진실이라 믿고 오만하게 군림하며 딛고 서 있던 그 견고한 세상에 아주 깊고 서늘한 균열이 소리 없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도진의 손끝에서 낡은 가계부가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그토록 혐오했던 수첩이 이제는 마치 자신을 심판하는 무서운 거울처럼 보였죠.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던 도진의 귓가로 40년 전 그 축축하고 비참했던 골목길의 기억이 환청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극도의 혼란 속에서 도진은 억지로 과거의 파편들을 긁어모으려 애썼어요. 20살의 도진은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빛나는 청년이었어요. 그에게는 평생을 약속한 아름다운 첫사랑이 있었고 세상을 다 가질 듯한 원대한 사업의 꿈이 있었죠. 하지만 가난이라는 족쇄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가 모았던 얇은 종잣돈으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때 도진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20살의 윤이었죠.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던 고졸의 볼품없는 여자. 도진의 굳어진 기억 속 윤희는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협박한 아주 지독하고 무서운 여자로 남아 있었어요. 내 돈을 쓰고 싶으면 나와 결혼해. 그 여자랑은 당장 헤어져. 기억 속 윤희의 날선 목소리가 귓가를 아프게 때렸죠. 도진은 그때 윤희가 던진 돈다발을 맞으며 느꼈던 뼈저린 굴욕감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자신의 빛나는 청춘과 사랑을 고작 돈 몇 푼에 팔아넘겨야 했다는 참담한 자괴감.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밤새도록 베개를 눈물로 적셨던 그 모멸감. 그 서러운 감정은 고스란히 윤희를 향한 깊고 서늘한 증오로 굵게 뿌리내렸죠. 그래서 도진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윤희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윤희가 숨막히는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낼 때도 시장통에서 손이 퉁퉁 붓도록 일하며 온갖 구박을 받을 때도 도진은 철저하게 고개를 돌렸죠. 그녀는 내 인생을 돈으로 산 교활한 여자니까 이 정도 고통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잔인하게 합리화하면서 말이에요. 오히려 그녀가 고통받을수록 자신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보상받는다는 비열한 안도감마저 느꼈었죠. 하지만 도진이 40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그 견고한 기억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지독한 착각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몰랐던 그 서글픈 진실의 페이지를 조용히 들여다볼까요? 40년 전 그의 겨울, 도진을 진정으로 벼랑 끝 시궁창에 밀어넣었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도진이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 상무 자리에 앉혀둔 친동생 박상무였죠. 허영심에 가득 차 있던 20살의 상무는 형이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사업 자금을 몰래 훔쳐냈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그 큰 돈을 도박판에서 모두 허공에 날려버리고 말았죠. 도진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형제의 연은 그날로 처참하게 끊어졌을 것이고 도진은 배신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아끼던 동생의 끔찍한 배신, 그리고 모든 꿈이 무너져 내린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바로 윤희였어요. 윤희는 동네에서 소문난 천재였어요.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해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 수석 합격증을 쥐고 있었죠. 3가지 외국어를 독학으로 깨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찬란한 꿈을 꾸던 눈부신 소녀였어요. 무엇보다 윤희는 골목길 어귀에서 항상 책을 읽던 도진의 맑은 눈망울을
오랫동안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죠. 도진의 꿈이, 도진의 세상이 동생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그날 밤, 윤희는 어둡고 차가운 단칸방에 앉아 자신의 빛나는 미래가 담긴 명문대 합격증을 꺼내 들었어요. 도진 씨가 무너지는 건 볼 수 없어. 그 사람의 날개가 꺾이는 건 절대 볼 수 없어. 윤희의 가녀린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합격증을 조각조각 구겨버렸죠. 수년간 밤을 새우며 이뤄낸 꿈이 눈앞에서 하얀 종이 조각이 되어 흩날렸어요. 하지만 윤희가 모아둔 돈과 대학 입학금을 모두 합쳐도 상무가 날려버린 거대한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윤희가 선택한 길은 너무나도 슬프고 가혹한 것이었죠. 매서운 눈보라가 살을 애는 듯 휘몰아치던 한겨울의 새벽. 윤희는 인적 없는 허름하고 스산한 병원 뒷골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어요. 수술대 위에 누운 20살 윤희의 몸은 극도의 공포와 추위로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렸죠. 차가운 마취약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의식이 아득해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오직 도진의 환한 미소만을 떠올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윤희의 배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측한 수술 흉터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내어 얻은 무거운 돈다발. 윤희는 숨조차 쉬기 힘든 수술의 고통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도진을 찾아갔던 거예요.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도진은 동생을 향한 증오심에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겠죠. 그래서 윤희는 도진의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끔찍한 악역을 자처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여자로 위장했던 거예요. 도진의 원망 어린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윤희는 매일 밤 숨죽여 울었어요. 도진이 그녀를 무식하다고 모욕할 때도 고졸이라며 사람들에게서 숨길 때도 윤희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죠. 가슴이 수만 갈래로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감내했어요. 오히려 밤이 깊어지면 도진이 잠든 틈을 타 낡은 가계부를 펼쳤어요. 자신이 포기했던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수면 부족으로 눈에 핏발이 서도록 외국어 경제신문을 번역하며 남편의 사업을 몰래 돕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지금 도진의 발밑에 떨어져 있는 저 너덜너덜한 가계부였어요. 도진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화려하게 올라갈 때 윤희는 보이지 않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맨손으로 흙을 파내며 그 사다리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도진은 그 숭고하고도 지독한 희생을 40년 동안 까맣게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오만함 속에 갇혀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또 냈죠. 자신이 내뱉은 수많은 멸시의 말들이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바친 은인을 향한 잔인한 칼날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에요. 과거의 기억과 눈앞의 가계부가 뒤섞이며 도진의 숨통을 무섭게 조여왔어요.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윙윙거렸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성공은 대체 누구의 눈물로 지어진 모래성이란 말인가요?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꽉 움켜쥔 채 극심한 호흡 곤란을 느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 철통같이 닫혀있던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상무가 뛰어들어왔어요. 형님, 형님, 큰일 났습니다. 당장 나와보셔야겠습니다. 박상무의 다급하고 새액거리는 목소리가 도진을 그 무거운 과거의 심연에서 현실로 잔인하게 끌어올렸죠. 도진의 초점 잃은 시선이 헐떡이는 상무의 일그러진 얼굴에 천천히 닿았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생 견고하게 믿어왔던 오만한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서늘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박상무의 다급한 비명소리에 도진은 억지로 몽롱한 정신을 다잡았어요. 손에 쥐어진 낡은 가계부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덜덜 떨리는 손바닥을 태우는 것 같았죠. 통역사가,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전문 통역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고 흔적도 없어요. 사색이 된 박상무의 얼굴은 이미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의 얇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초점 잃은 두 눈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죠. 그게 무슨 소리야? 글로벌 회장님이 벌써 홀에 도착하셨는데 통역사가 도망을 치다니. 도진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렸어요. 방금 전까지 과거의 끔찍한 진실 앞에서 허우적대던 도진이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의 멱살을 틀어쥐었죠. 수백억 원. 자신의 청춘과 뼈를 갈아 넣은, 아니 방금 알게 된 진실에 의하면 아내 윤희의 피와 살을 뜯어내어 세운 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절대적인 계약이었어요. 오늘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는 내일 당장 부도를 맞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벼랑 끝 상황이었죠.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제가 명색이 유학파 출신 아닙니까? 박상무가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밖으로 튕겨나가듯 뛰쳐나갔어요. 도진은 뼈가 녹아내린 듯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끌며 비틀비틀 박상무의 뒤를 쫓아 연회장으로 나갔죠.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은발의 글로벌 회장이 바위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얼음장 같은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곳만 바라보고 있었죠. 웰컴, I'm this company 상무. This is great party. 박상무가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가며 더듬거리는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의 영어는 누가 들어도 형편없었고 발음은 끔찍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웠죠. 회장의 미간이 불쾌함으로 깊게 패였어요. 그는 눈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횡설수설하는 박상무를 마치 구더기 보듯 내려다보았죠. 이 회사는 나와 계약할 기본적인 예의조차 되어 있지 않군요. 대단히 불쾌합니다. 회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통역 없이도 그 거대한 분노를 온전히 전해주고 있었어요. 박상무는 당황하여 더욱 꼴사납게 손발을 휘저으며 아무 단어나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회장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곁에 섰던 비서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죠. No, please wait. 콘트랙트 오케이. 박상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도진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눈앞이 새까맣게 변하고 온몸의 피가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죠. 40년을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공든 탑이 눈앞에서 모래알처럼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도진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 입을 뗐지만 극도의 긴장감에 목구멍이 꽉 막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당장 차를 대기시키세요. 이런 삼류 쓰레기 같은 회사와는 단 1분도 더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소리치며 차갑게 뒤돌아섰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도진의 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리며 대리석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어요. 웅성거리는 연회장의 거대한 소음을 뚫고 아주 낯설고도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도진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아주 유창하고 우아한 기품이 넘쳐 흐르는 최고급 영국식 영어 발음이었죠. 도진의 뻣뻣하게 굳은 고개가 삐걱거리며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천천히 돌아갔어요. 시선이 닿은 곳은 연회장 구석, 손님들의 벗어놓은 외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캄캄한 코트 보관소였죠. 그곳에 방금 전 자신이 오물을 치우듯 쫓아냈던 촌스러운 옥색 한복 차림의 윤희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낡은 유선 전화를 꽉 움켜쥔 채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쉼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었죠. 도진은 마치 유령에 홀린 사람처럼 넋을 잃고 비틀거리며 윤희를 향해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갈수록 그녀의 얇은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이 도진의 고막을 찢을 듯 선명하게 꽂혔죠. 회장, 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약서 세부 조항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는 제가 지금 직접 나가서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호흡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죠. 윤희의 억양은 숨이 막힐 정도로 완벽했고 사용하는 비즈니스 어휘는 웬만한 전문가조차 구사하기 힘들 정도로 날카롭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 도진의 눈치를 보며 굽어있던 주눅든 아내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어요.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우고 어두운 구석에서 이 거대한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진정한 지배자의 거대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 도진의 머릿속에 수십 년간 잊히지 않고 늘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기괴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내리꽂혔어요. 회사가 치명적인 부도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바이어가 돌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며 숨통을 조여왔을 때 도진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죽음만을 생각하던 수많은 캄캄한 절망의 밤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새벽 3시면 좁고 차가운 베란다 밖에서 윤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어요. 어둠 속에서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조심스럽게 받으며 웅얼거리던 그녀의 작은 목소리. 도진은 그때마다 베란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아내에게 모진 저주와 폭언을 퍼부었었죠. 이 새벽에 어느 미친놈이랑 통화를 하는 거야. 빚쟁이야? 아니면 무당년한테 굿이라도 해달라고 비는 거야? 재수없게 꼴값 좀 떨지 마. 남편의 끔찍한 폭언이 쏟아질 때마다 윤희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어요.
도진은 그녀가 자신의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워 점쟁이에게 매달리는 무식하고 미신적인 늙은 여자라고만 생각하며 진저리를 쳤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전부 아니었어요. 베란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맨발로 서서 입술이 파랗게 질리도록 떨어가며 그녀가 통화했던 상대는 점쟁이가 아니었어요. 도진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바다 건너 시차가 다른 외국의 핵심 바이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무마하고 피 말리는 시간을 벌어주던 눈물겨운 사투였던 거예요. 자신이 코를 골며 잠든 사이 그녀는 무너져가는 회사의 썩은 기둥을 맨손으로 피가 나도록 꽉 부여잡고 홀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도진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핏줄이 터지도록 가까스로 참아냈죠. 눈시울이 불에 댄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며 고인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냈다고 오만하게 믿었던 회사는 사실 단 하루도 자신의 힘으로 똑바로 서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오직 저 구석에서 낡은 한복을 입고 손님들의 더러운 외투나 받고 있는 윤희의 처절한 희생과 천재적인 두뇌로 간신히 연명해 온 빈 껍데기일 뿐이었죠. 이봐요. 당장 비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회장의 고함 소리가 다시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경호원들이 앞을 가로막고 싹싹 비는 박상무를 거칠게 밀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죠. 이제 정말 회사의 명운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도진은 얼어붙은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알량한 자아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먼지처럼 나뒹굴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윤희가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윤희가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앞치마를 단단히 고쳐 매는 그녀의 맑은 눈빛은 40년 전 골목길에서 책을 읽던 그 명석하고 찬란했던 20살 천재 소녀의 눈빛과 똑같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니, 수많은 시련과 멸시를 겪어내며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진 여장부의 거대한 기백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도진과 시선이 얽히는 짧은 찰나, 윤희는 도진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그 어떤 원망도 분노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넋이 나간 도진을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호통보다 무겁고 단호하게 속삭였죠. 비켜요. 내 피와 살로 세운 내 회사가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무너지는 꼴은 못 보니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윤희는 코트 보관소를 빠져나왔어요. 그녀는 굳게 닫힌 연회장의 거대한 중앙문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도진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인 채 엎드려 아내의 당당한 뒷모습이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저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어요.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지독한 참회와 후회가 밀려와 숨을 쉬는 것조차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죠. 멀어지는 윤희의 낡은 옥색 한복 자락이 도진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여왕의 화려한 망토보다도 거대하고 위대하게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저 여자는 40년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끔찍한 껍데기를 스스로 부수고
진짜 자신의 찬란한 자리를 찾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생을 비참한 그림자로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눈부신 빛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서는 그 경이롭고도 먹먹한 순간,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고 도진이 믿어왔던 얄팍한 세상은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어요. 연회장의 거대한 무쇠문이 육중한 마찰음을 내며 활짝 열렸어요. 그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는 마치 도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오만한 세계가 두 동강으로 쪼개지는 파열음처럼 끔찍하게 귓가를 때렸죠. 수백 명의 하객들로 시끄럽게 웅성거리던 화려한 호란이 거짓말처럼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막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이 열린 곳을 향했죠. 그곳에는 촌스러운 옥색 한복 위로 하얀 앞치마를 단단히 고쳐 맨 윤희가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손님들의 외투를 받으며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초라하고 늙은 아내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침묵을 깨고 나온 사람처럼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윤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묵직한 발걸음으로 살얼음판 같은 연회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회장님. 윤희의 맑고 서늘한 목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의 공기를 가르고 낭낭하게 울려 퍼졌어요. 어설픈 통역을 거치지 않은 그 자체로 기품이 넘쳐 흐르는 완벽하고 우아한 영국식 영어 발음이었죠. 불쾌함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출구를 향해 매몰차게 걸어가던 에드워드 회장이 그 목소리에 흠칫 놀라며 걸음을 멈춰 섰어요. 경호원들에게 밀쳐져 대리석 바닥에 흉하게 엎어져 있던 박상무는 마치 한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뒤집으며 악을 쓰기 시작했죠. 아니, 형수. 무식한 형수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서 미친 소리를 해. 경호원, 당장 저 미친 여자 끌어내지 않고 뭐해. 하지만 윤희는 핏대를 세우며 발악하는 박상무에게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기백으로 단상 위에 놓인 두꺼운 영문 계약서 앞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추고 지켜보는 가운데 윤희는 하얀 서류 뭉치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거칠고 마디 굵은 검지 손가락이 계약서의 모서리를 향해 서서히 내려갔어요. 톡, 톡. 아주 가벼운 움직임이었지만 그 소리는 연회장의 팽팽한 공기를 예리하게 베어버릴 만큼 소름 돋도록 선명하게 울렸죠. 그 순간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에드워드 회장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커다란 파란 눈동자가 주체할 수 없는 충격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으로 20년 전의 아득한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어요. 자신의 그룹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부채로 파산의 늪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처럼 나타나 거액의 자금을 융통해주고 완벽한 회생 전략을 짜주었던 익명의 천재 파트너가 있었어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서면과 새벽의 전화 통화로만 지시를 내리던 그 전설적인 인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하던 특유의 버릇이었죠. 서류 모서리를 검지로 2번 가볍게 두드리는 그 단호하고도 명확한 소리. 설마, 세상에, 당신이. 에드워드 회장의 굵은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오며 허공을 맴돌았어요. 윤희는 엷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회장의 흔들리는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오랜만입니다. 에드워드 회장님, 20년 전 런던에 폭설이 쏟아지던 그 추운 새벽에 마지막으로 통화했었죠. 파산 위기를 넘긴 기념으로 보내주셨던 그 차 세트는 아직도 따뜻하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회장의 입에서 헉 하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철저한 비밀이었어요.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준 익명의 파트너에게 감사의 표시로 몰래 보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 홍차 세트.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거대한 세상에 오직 회장 본인과 그 홍차를 받은 당사자 단 2사람뿐이었으니까요. 회장의 2다리가 눈에 띄게 휘청거리며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곁에서 자신을 부축하려는 비서들을 황급히 물리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2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죠. 오, 신이시여. 정말 당신이었습니까? 나를, 아니 우리 수만 명의 직원을 수렁에서 건져냈던 그 위대하고 지혜로운 구원자가 곁에 두고도 몰라봤습니다. 정녕 당신이란 말입니까?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젖어들어갔어요. 반가운 인사는 나중에 제대로 나누지요. 그보다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할 끔찍한 오류가 있는 것 같군요. 윤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감상에 젖은 분위기를 자르며 손에 든 계약서의 3번째 장을 차갑게 펼쳤어요. 그녀의 손끝이 계약서의 한 조항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짚어냈죠. 박상무, 당신이 어젯밤 회장님 측 법무팀 몰래 교묘하게 끼워 넣은 이 독소 조항 말입니다. 바닥에 엎어져 있던 박상무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지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어요. 이 조항의 위약금 단위는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아주 교묘하게 바뀌어 있어요. 게다가 납기 지연이나 작은 차질이 발생할 시 그 수백억 원의 막대한 책임과 페널티를 오롯이 에드워드 회장님 측에 전가하는 악의적인 문장 구조로 꼬아놓았죠. 윤희의 낭낭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을 무섭게 타격하며 울려 퍼졌어요. 만약 이대로 서명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무역회사는 물론이고 에드워드 회장님의 그룹까지 치명적인 국제법적 분쟁에 휘말려 동반 파산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박상무, 당신의 그 알량한 뒷돈 몇 푼을 해외 계좌로 챙기기 위해서 말이죠. 박상무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짐짝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아닙니다. 저 여자가 지금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형님, 도진 형님, 저 미친 여자 입 좀 제발 막아보세요. 하지만 입구 쪽에 망부석처럼 굳어있는 도진은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산산조각 낼 것처럼 미친 듯이 박동했고 눈앞이 새카맣게 전멸하며 산소가 턱없이 부족해졌거든요.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세 개의 톱니바퀴가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대기실에서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낡고
너덜너덜한 가계부. 그 안에 적혀 있던 천재적이고 완벽한 영문 비즈니스 분석들. 회사가 벼랑 끝에 몰릴 때마다 어김없이 들려왔던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새벽 3시의 베란다 통화 소리.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서류 모서리를 2번 톡톡 두드리는 깐깐한 글로벌 회장을 단번에 무릎 꿇게 만든 전설의 투자자와 똑같은 그 지독한 손버릇까지. 아, 도진의 핏기가 신 입술 사이로 얇고 밭은 신음이 끊어질 듯 새어나왔어요. 폐부가 날카로운 유리가루로 꽉 막혀버린 듯 도무지 정상적인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자신이 평생을 고졸이라고, 돈밖에 모르는 무식한 촌부라고 짓밟고 경멸했던 아내였어요. 잘 나가는 지인들 앞에 나서는 것이 수치스럽다며 공식적인 자리마다 그녀를 구석으로 매몰차게 내몰고 모욕을 주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녀가 그 모든 끔찍한 치욕과 멸시를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이 거대한 회사가 무너지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밧줄을 쥐고 있던 진짜 주인이었어요. 자신이 똑똑해서 자수성가했다고 오만하게 군림했던 그 40년의 빛나는 세월이 사실은 아내의 살점을 깎아내고 청춘을 태워 만든 기만적이고 비열한 모래성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다리에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진의 뻣뻣했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무겁게 쿵 하고 허물어졌죠. 그 사이 에드워드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윤희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그 거물급 인사가 낡은 한복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윤희를 향해 정중하게 아주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보여준 완벽한 90도의 깊은 경이었죠. 당신이 이 험난한 바다를 헤쳐온 거대한 배의 진짜 선장이었군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당신을 직접 뵙기를 소망했습니다. 나의 위대한 은인이시여. 그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에 장내를 가득 채우고 숨죽이던 하객들 사이로 걷잡을 수 없는 탄성과 낮은 술렁임이 터져 나왔어요. 도진은 대리석 바닥에 비참하게 엎드린 채 그 모든 상황을 핏발선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통째로 터져버릴 것 같은 극도의 수치심과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지독한 후회가 목구멍을 타고 시뻘겋게 역류했죠. 숨통이 완전히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의 도진은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거칠게 쥐어뜯었어요. 하염없이 쏟아지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차가운 바닥을 쉴 새 없이 적셔갔어요. 하지만 그 어떤 뼈저린 오열과 눈물로도 자신이 40년 동안 아내의 가슴에 난도질했던 그 잔인하고 야만적인 시간을 결코 되돌릴 수는 없었죠. 에드워드 회장의 깊고 정중한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의 무거운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어요. 이번에는 회장 측의 수석 회계팀과 날카로운 눈빛을 한번 묻힌 변호사들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죠.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단상 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어요. 수석 변호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에드워드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저희 법무팀은 지난 10년간 박상무의 모든 글로벌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추적해 왔습니다. 그 서늘한 한마디에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상무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발작적으로 튕겨 올랐어요. 이 회사에 숨겨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박상무 개인이 수백억 원의 막대한 비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명백한 금융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석 변호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허공을 떠돌다 정확히 박상무의 일그러진 얼굴에 예리하게 꽂혔어요. 40년 전 도진 대표님의 초기 사업 자금을 불법 도박장으로 몰래 빼돌려 모조리 탕진했던 그 최초의 횡령 기록. 그리고 그 모든 끔찍한 죄를 자신의 형수에게 교묘하게 뒤집어 씌우고 평생을 기만해 온 추악한 진실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내질렀고 곳곳에서 박상무를 향한 분노 어린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평생을 엘리트 유학파라며 빳빳하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자신의 형수를 무식하다며 벌레 보듯 짓밟았던 박상무였어요. 하지만 그의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은 형의 피땀과 형수의 살을 파먹으며 기생에 온 끔찍한 기생충에 불과했던 거예요. 수석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내 허공으로 차르륵 내던졌어요. 하얀 서류들이 눈송이처럼 연회장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뿌려졌죠. 이 낡은 전표 사본들을 보십시오. 40년 전 박상무가 불법 도박장에서 진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수표들입니다. 그 수표에 자금을 댄 발행인은 안타깝게도 도진 대표님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거칠게 치켜 올리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 거대한 돈은 바로 강윤희 사모님께서 자신의 명문대 입학금을 모두 해지하고 심지어 불법 장기 밀매 조직에 자신의 신장 한쪽을 통째로 팔아 마련한 피 묻은 생명감이었습니다. 신장을 팔았다는 변호사의 단호한 외침이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연회장 벽을 무섭게 때렸어요. 도진은 누군가 커다란 쇳덩이로 자신의 정수리를 무참히 부숴버린 것 같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눈동자가 미친 듯이 사방으로 흔들렸고 턱관절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40년 전 윤희가 처음 자신을 찾아왔던 그 매서운 겨울날의 끔찍한 기억이 뇌리를 스쳤어요. 그날 그녀의 안색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얇은 배를 부여잡은 채 똑바로 서 있지도 못했었죠. 자신은 그녀가 가난한 집에 억지로 시집오는 것이 분해서 병이 난 척 교활한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며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했었어요. 그때 그녀의 뱃속에는 시퍼런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붉은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도진의 입에서 가슴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듯한 처절하고 비참한 비명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어요. 그의 온몸이 발작을 일으킨 사람처럼 극심하게 요동쳤죠. 그는 떨리는 자신의 두 손으로 대리석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거칠게 숨을 헐떡였어요. 손등의 피부가 벗겨지고 붉은 피가 바닥에 배어 나왔지만 도진은 육체적인 고통을 단 한 줌도 느끼지 못했어요. 자신의 심장을 맨손으로 꺼내어 잘게 부수고 싶은 지독한 죄책감이 온몸의 감각을 완벽하게 마비시켜 버렸으니까요. 아닙니다. 저건 다 조작된 가짜입니다. 형님,
도진 형님, 제발 저 미친놈들 말 듣지 말고 저를 좀 믿어주세요. 박상무가 대리석 바닥을 흉하게 기어와 도진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어요. 하지만 도진은 그 더러운 손길을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도진의 핏발선 두 눈은 오직 꼿꼿하게 서 있는 자신의 아내 윤희의 낡은 옥색 한복 자락만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죠. 머지않아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강남 도심의 정막을 찢으며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거칠게 들이닥쳐 발버둥 치는 박상무의 양팔을 무자비하게 꺾어 올렸죠.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거대한 회사의 상무란 말이야. 차가운 은빛 수갑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박상무의 두 손목에 단단히 채워졌어요. 그가 경찰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내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은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인생이 맞이한 가장 완벽하고 초라한 몰락의 소리였어요. 에드워드 회장은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윤희를 향해 깊고 묵직한 존경의 인사를 올린 뒤 굳은 표정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그 거대한 진실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넋을 잃고 서 있던 하객들마저 겁에 질린 채 하나둘씩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했던 무역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장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텅 비어버렸어요. 싸늘한 고요함만이 감도는 바닥에는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간 화려한 꽃장식들이 처참하게 지식여져 있었죠. 엎질러진 값비싼 샴페인이 끈적하게 말라붙어가는 그 거대한 공간의 한가운데에 오직 도진과 윤희 단 두 사람만이 남겨졌어요. 도진은 아직도 바닥에 비참하게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마실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폐부를 끔찍하게 긁어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윤희가 묵직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도진의 흐려진 시야에 투박한 굽이 닳고 다른 윤희의 낡은 구두가 들어왔죠. 그는 차마 고개를 들어 아내의 눈을 마주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감히 무슨 자격으로 저 눈부시고 거룩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도진의 커다란 두 손이 미친 듯이 덜덜 떨렸어요. 그는 자신의 이마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짓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죠. 내가 미쳤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당신이 당신 살을 찢어가며 나를 살렸는데 나는 매일매일 당신을 칼로 찌르고 있었어. 도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찢어져 피투성이가 된 쇳소리가 났어요. 그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윤희의 낡은 구두코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어요. 그 무서운 병원 수술대 위에서 혼자 얼마나 춥고 무서웠어. 당신 신장을 떼어낸 돈을 내게 주었을 때 내가 당신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잖아. 그때 당신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당신을 구석에 숨기고 부끄러워했어. 으아. 도진의 입에서 가슴 밑바닥부터 긁어올린 끔찍한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40년 동안 자신이 맹신해온 오만하고 잔인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참회였죠. 눈물과 콧물이 추하게 뒤범벅된 얼굴로 도진은
윤희의 다른 구두코에 연신 입을 맞추며 처절하게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윤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야. 내 남은 목숨을 다 바쳐서 당신 발밑에서 평생 기어다니며 살게.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마. 제발 이 미친놈을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줘. 도진의 온몸이 극심한 오열로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요동쳤어요. 핏발선 두 눈에서는 끊임없이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윤희의 발등을 흠뻑 적셨죠. 평생을 오만하게 하늘을 찌를 듯 빳빳하게 쳐들고 살았던 그의 고개가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의 처절한 눈물 속에는 자신이 무참히 짓밟아버린 40년의 빛나던 사랑에 대한 지독한 회한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윤희는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숨 넘어가게 우는 늙은 남편의 굽은 등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 허공을 맴돌다 천천히 도진의 파르르 떨리는 어깨 위로 내려앉았죠. 수십 년 동안 찬물에 손을 담그고 굳은 일을 하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진 그 투박한 손. 하지만 도진의 굽은 어깨에 닿은 그 손길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도 따뜻하고 묵직했어요. 당신이 무사히 섰잖아요. 당신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거대하게 버티고 섰잖아요. 나는 정말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맑아서 도진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도려냈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는 그 깊고 투명한 바다 같은 숭고한 사랑 앞에서 도진은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작고 초라한 먼지 같은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았죠. 윤희는 도진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거친 양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쥐고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서로의 붉게 짓무른 눈시울이 40년 만에 비로소 아무런 오해 없이 온전하게 허공에서 맞닿았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모두 꺼진 어둡고 거대한 연회장 안에서 오직 두 사람의 젖은 숨소리만이 짙은 어둠 속으로 한없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을 외면하고 짓밟았던 거대한 진실 앞에서 무릎 꿇은 한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도 슬픈 참회의 밤이었죠. 거대한 연회장에 화려했던 샹들리에 불빛이 모두 꺼진 캄캄한 홀 안. 도진의 뜨거운 눈물이 윤희의 거칠고 딱딱한 손등 위로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공간에는 오직 도진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서늘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오만했던 지난날을 속죄하듯 무릎을 꿇은 채 도무지 일어날 줄을 몰랐어요.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터져나온 피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도진은 그 알량한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답니다. 심장이 수만 갈래로 부서져 내리고 폐부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이는 것 같은 지독한 죄책감만이 그의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윤희는 그런 남편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앙상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손끝에 닿는 남편의 극심한 떨림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이 윤희의 맑은 눈망울에서도 조용히 차올랐죠. 여보, 이제 그만 울어요. 당신이 흘린 눈물로 내 지난 상처는 다 씻겨 내려갔으니까.
이 차가운 바닥에서 그만 일어나요. 윤희의 다정하고 평온한 목소리에 도진은 더욱 목 놓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어요. 마치 길을 잃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다 겨우 엄마 품을 찾은 어린아이처럼 도진의 어깨가 애처롭게 들썩였죠. 40년이라는 그 길고도 무서웠던 세월. 그 잔인한 시간 동안 혼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짊어졌던 나의 아내. 도진은 떨리는 입술을 아내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바닥에 깊이 파묻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와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내가 평생 당신 발밑에서 기어다녀도 모자라. 내 남은 목숨을 다 바쳐서 당신 섬기며 살게. 윤희야. 내 불쌍한 윤희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도진의 피 맺힌 절규가 텅 빈 연회장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너무나도 슬프게 메아리쳤어요. 윤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치마코를 찢어 도진의 이마에 흐르는 피와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원망과 분노의 지옥에서 벗어나 비로소 서로의 진짜 모습을 온전하게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그날 밤 그들은 텅 빈 바닥에 주저앉아 밤이 새도록 지나온 시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쉼 없이 함께 울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세상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박상무의 끔찍한 횡령과 사기 행각이 대서특필되었죠. 오만하게 목을 빳빳이 세우고 다니던 박상무는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혀 평생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기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40년 전 형의 사업 자금을 도박으로 날리고 형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치졸한 인과응보가 마침내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킨 거예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허물어지기 마련이니까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도진의 무역회사는 에드워드 회장과의 수백억대 글로벌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며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심장부 가장 높은 층, 가장 전망이 좋은 눈부신 대표실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산더미 같은 영문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 바로 도진의 촌스러운 아내에서 글로벌 파트너사의 공식 수석 고문으로 당당히 추대된 윤이었어요.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단정하고 우아하게 넘겨져 있었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고 단단하게 빛났어요. 더 이상 구석에서 손님들의 외투나 받으며 벌벌 떨던 초라한 그림자가 결코 아니었죠. 고문님, 에드워드 회장님 측에서 보낸 최종 결제 서류입니다. 독소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고 저희 측에 유리한 환율 기준이 완벽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석 비서의 깍듯하고 정중한 목소리에 윤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유창하고 기품 있는 영어로 화상회의를 주도하며 수백억 원이 오가는 국제시장의 흐름을 날카롭게 짚어냈어요.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천재적인 감각에 회사의 모든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녀의 지시에 완벽하게 따랐죠. 그리고 그 위대한 그녀의 곁에는 늘 도진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내를 무시하고 짓누르던 오만한 남편의 모습은 세상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도진은 윤희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영국식 홍차를 직접 정성껏 타서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윤희만을 향해 있었고 그 젖은 눈빛에는 절대적인 존경과 한없는 사랑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답니다. 여보, 조금 쉬어가면서 해요. 당신 또 밥도 안 먹고 일에 매달리다가 쓰러지면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려. 제발 내 생각도 조금 해줘요. 도진의 다정하고 애틋한 걱정에 윤희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한 번에 도진의 굳어있던 심장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이렇게 내 곁에서 든든하게 비서 노릇을 해주는데 내가 쓰러질 일이 뭐 있겠어요. 홍차 향이 아주 좋네요. 도진은 윤희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 잡았어요. 과거에는 이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며 시장통 무식쟁이라며 매몰차게 쳐냈던 자신이 얼마나 몹쓸 놈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도진에게 이 흉터 가득한 아내의 손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귀하고 찬란한 자신의 유일한 생명줄이자 구원이었으니까요. 그는 윤희의 굳은 살 위로 경건하게 입을 맞추며 가슴 깊이 차오르는 묵직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모든 거짓과 기만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폐허의 자리에 비로소 진실하고 견고한 사랑의 집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었던 거죠. 어느덧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빌딩 숲 너머로 세상을 온통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황혼의 시간이었죠. 도진과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거대한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도진이 윤희의 좁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윤희는 남편의 넓은 가슴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길고 다정하게 바닥으로 뻗어나갔죠. 참 먼 길을 돌아왔네. 당신을 이렇게 제대로 안아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내가 당신의 그 눈부시고 찬란했던 청춘을 다 빼앗아 버려서 정말 미안해. 내 남은 생은 오직 당신이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는 데에만 쓸게. 도진의 목소리는 석양빛을 받아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희는 도진의 단단한 허리를 다정하게 마주 안으며 고개를 저었죠. 당신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 내어준 거지.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훌륭하게 내 곁에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못다한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씩 잃어가면 돼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충분히 행복해요. 그녀의 부드러운 대답은 도진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는 완벽한 마법의 치유약 같았어요. 두 사람은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굳게 맞잡은 손에 더욱 꽉 힘을 주었어요. 지독한 오해와 뼈저린 희생, 그리고 잔인한 멸시로 얼룩졌던 40년의 잔인한 세월. 하지만 그 모진 비바람과 폭풍우를 온몸으로 견뎌낸 끝에 마주한 진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부신 기적이 되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답니다. 참된 가족의 의미란 과연 그런 것이 아닐까요? 가장 밑바닥의 끔찍한 치부까지 모두 드러난 절망적인 순간에도 서로의 부서진 조각들을 기꺼이 주워 모아 다시 튼튼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시간은 결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아요. 상처가 깊고 쓰라렸던 만큼 그 자리에 피어나는 용서와 사랑의 꽃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더욱 짙고 단단한 향기를 품게 되니까요. 도지는 이제 온전하게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공은 화려한 무역회사의 대표 자리도 통장 속에 수백억 원의 돈도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지금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작고 단단한 우주 강윤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그의 남은 인생이 감장해야 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숙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는 붉은 석양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따스하고 눈부시게 부서져 내렸어요. 그들의 남은 날들은 분명 이 아름다운 노을처럼 평온하고 충만하게 저물어 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두 사람의 맞잡은 거친 두 손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온기로 한참 동안 밤잠을 설쳤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